왜 저희한테 상의 없이 갑자기 퇴원을 해요? 저희 생각은 안 해요?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른둘 아버지. 검진만 받고 오면 된다는 딸의 말을 믿고 따라갔던 병원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장기요양 신청하고 갔다는 간호사의 한마디로 아버지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가 겪은 뜻밖의 상황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평생 시내버스 핸들을 잡고 살아온 이호섭은 올해로 72, 3년 전 은퇴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 왔지만 이제는 연금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이나 텃밭의 상추를 다듬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딸 지연은 30 중반이 되었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호섭에게 지연은 세상의 전부였다. 아빠, 정밀검진 한번 받아봐요. 나이도 있으시니까 큰 병원에서 제대로 체크해봐야죠. 호섭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에 손사래를 쳤지만 지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호섭은 딸이 모는 차를 타고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웅장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도심의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지연은 능숙하게 절차를 밟았고 호섭은 낯선 검사복으로 갈아입은 채 수많은 기계 앞에서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였다. 지연은 검사 중간중간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오후 늦게 모든 검사가 끝났다. 호섭은 뱃속이 텅 빈 듯 허기졌지만 지연은 휠체어를 밀어 그를 10층의 병실로 안내했다. 병실은 3인실이었고 이미 2명의 노인이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연은 아버지의 침대 시트를 꼼꼼하게 펴주고 작은 가방을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호섭은 검진이 끝났는데 왜 입원을 하냐고 물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켰다. 검진 후에 피로가 몰려올 수 있으니까 하룻밤만 여기서 쉬었다 가세요. 결과는 내일 아침에 들으셔도 늦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제가 와서 맛있는 죽 사드릴게요. 호섭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룻밤만 쉬다 가지 뭐. 그는 병실에 비치된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채 침대에 누웠다. 병실 창밖으로는 멀리 익숙한 동네의 불빛이 아련하게 보였다. 딸이 정성껏 마련해준 휴식이라고 생각하니 몸의 긴장이 풀렸다. 딸 지연은 내일 아침 일찍 올 테니 푹 주무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호섭은 곧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호섭은 잠에서 깨자마자 딸이 올 시간을 기다렸다. 아침 식사 후에도 딸은 오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지연이가 회사 일이 바쁘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결국 그날은 딸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갔다. 밤늦게 딸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급한 출장이 생겼어요. 내일은 꼭 갈게요. 간호사님께 필요한 건 말씀하세요. 호섭은 서운했지만 딸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딸은 오지 않았다. 병실 간호사들은 호섭을 환자 대하듯 일상적인 처치를 했고 그는 병원의 규칙적인 생활에 천천히 젖어들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창밖을 보거나 복도를 느릿하게 걷는 것이 일과였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 담당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간호사는 호섭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넨 후 그의 침대 옆에 서서
무심하고도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호섭은 왠지 모를 싸늘함에 몸을 고추세웠다. 간호사의 말은 그에게 마치 차가운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어르신, 따님이 어르신 장기요양 전실 신청하셨어요. 내일 오전 중에 요양병원으로 옮기실 겁니다. 호섭은 귀를 의심했다. 장기요양? 요양병원? 자신이 그저 하룻밤 쉬다 가는 정밀검진 환자가 아니라 이미 딸의 손에 의해 다음 수순이 결정된 입원 환자이자 요양 대상자가 되어버렸다는 잔인한 사실이 머릿속을 강타했다. 딸은 그에게 아무런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그저 검진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이곳에 데려다 놓았을 뿐이었다. 그의 의지는 철저하게 배제된 채 그의 남은 삶의 거처가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 정해진 것이다. 버스 운전대를 쥐고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책임져왔던 그의 자존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간호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절차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호섭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입을 여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호섭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말없이 병실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밝고 활기찼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자신에게는 닫혀버린 듯했다. 그때부터 평생을 곱게 살아온 이호섭의 삶은 딸이 신청한 서류 한 장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노을빛을 받아 흘러내렸다.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은 길고 고독했다. 익숙치 않은 냄새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옆 침대 노인의 앓는 소리에 호섭은 새벽 내내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호섭에게 건너편 침대의 노인이 말을 걸었다. 이름은 정만. 80대에 접어든 듯한 정만은 침침한 눈으로 호섭을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새로 왔구먼. 몇 번째인가 자네는? 호섭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자 정만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여기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검진이라더라. 가족들이 하루만 맡긴다고 속이고 들어온다니까. 정만의 말은 호섭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단순히 자신만의 불행이 아니었음을 깨닫자 딸에 대한 배신감은 낯선 동질감과 뒤섞이며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호섭은 창밖으로 눈을 돌렸지만 더 이상 보이는 것은 희망이 아닌 갇힌 현실뿐이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을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 정소라라고 소개했다. 정소라는 딱딱하고 사무적인 간호사들과는 달리 차분하고 따뜻한 태도로 호섭을 대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정소라는 파일처를 펼치며 호섭이 이곳에 입소하게 된 행정 절차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했다. 그녀의 설명은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가혹했다. 첫째, 호섭이 살던 집에 대한 관리 권한이 이미 딸인 지연에게 공식적으로 위임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호섭에 매달 나오는 연금은 이미 요양원 비용과 생활 유지비 명목으로 자동 인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차에 필요한 문서에는 본인 동의라고 명시된 호섭의 서명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호섭은 믿을 수 없어 헛웃음을 흘렸다. 호섭은 지연에게 어떤 재산 관련 서류에도 서명한 기억이 없었다. 정소라는 호섭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살피며 그가 서명했던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소라의 말을 듣는 순간 호섭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이번 첫날의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검사를 마친 후 지연은 그에게 몇 장의 서류를 내밀며 아버지, 검사 동의서랑 병실 사용 신청서예요. 피곤하시니까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라고 말했었다. 지연은 서류의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고 서명할 칸만 손가락으로 가리켰었다. 호섭은 딸을 전적으로 믿었고 검진 때문에 정신이 없어 서류를 자세히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사인했던 것은 단순한 검사 동의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재산관리 위임, 연금 인출 동의, 그리고 장기 요양 입소에 대한 동의 등 호섭의 삶을 요양원에 영구적으로 묶어두는 치밀하고 잔혹한 법적 조항들이 숨어 있었다. 모든 것이 딸의 계획대로 움직였던 것이다. 호섭은 자신이 쥐고 있던 통제권을 얼마나 허무하게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다. 분노와 함께 호섭은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뼈아픈 감각을 느꼈다. 호섭은 이제 딸의 행동을 단순한 바쁜 일 때문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는 지연이 그를 이곳에 영구적으로 보내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려 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호섭은 처음으로 이게 지연이의 진짜 의도였던 건가 하고 딸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했지만 놀랍게도 호섭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차오른 감정은 격렬한 분노가 아니었다. 평생을 헌신했던 딸에게 짐짝 취급을 받았다는 데서 오는 깊은 상실감이었다. 운전대를 잡고 세상을 호령했던 강인한 아버지였던 호섭은 이제 딸에게 버려진 무기력한 노인이 되어버렸다. 호섭은 침대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대로 딸의 계획에 순응하며 생을 마칠 수는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80대 노인 정만의 말이 맴돌았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엔 검진이라더라. 호섭은 이제 무너진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함을 직감했다. 딸의 배신적인 의도와 그에 얽힌 재산 관련 서류의 진실을 확인한 호섭은 그날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요양원의 어두운 밤 공기는 낮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곁에 노인들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거나 미세한 앓는 소리를 냈지만 호섭의 마음속은 경랑에 휩싸여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버스를 몰며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새벽 첫 차를 몰기 위해 일어나던 부지런함,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늘 노심초사했던 긴장감, 그리고 무엇보다 외동딸 지연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던 고된 기억들. 호섭은 자신이 평생 동안 가장으로서 헌신해왔음을 되새겼다. 그런 자신이 이제 와서 버려야 할 짐짝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호섭은 분노를 넘어선 존엄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의지를 품기 시작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호섭은 더 이상 무력하게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다. 호섭은 자신이 단순히 돌봄받아야 하는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정확한 판단 능력과 권리를 가진 사람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전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 사회복지사 정소라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희망이었다. 호섭은 정소라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정소라는 호섭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그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조심스럽게 법적 조언을 구하도록 도왔다. 호섭은 정소라의 도움을 받아 요양원 외부의 법률 상담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젊은 변호사와의 전화 상담은 며칠 후 이루어졌고 호섭은 그동안의 상황, 즉 검진 동의서라고만 알고 서명한 사실들을 상세히 진술했다. 호섭은 딸을 전적으로 믿고 서류를 읽지 않고 서명했던 자신의 무지함이 서글펐지만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절차를 밟는 동안 점차 마음을 다잡았다.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는 호섭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광범위한 권리 포기나 재산 관리에 대한 서명을 받은 경우, 특히 노인의 입소 전후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따라 법적 효력이 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변호사는 해당 서류들이 불완전한 동의에 의한 것이거나 계약의 내용과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다면 무효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즉, 딸 지연에게 넘어갔던 호섭의 재산관리 권한과 거주지에 대한 권리가 호섭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호섭은 전화를 끊은 후 주먹을 꽉 쥐었다. 딸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행동할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딸의 계획에 갇힌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딸의 일방적인 처사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한 호섭은 마침내 확신을 가졌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그는 더 이상 지연에게 휘둘리거나 요양원이라는 낯선 규율 속에서 남은 생을 마무리할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존엄성이었다. 그의 첫 번째 결심이자 행동은 단순하고도 명확했다. 바로 요양병원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호섭은 정소라에게 즉시 퇴원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 정소라는 규정상 지연에게 연락해 퇴원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호섭은 단호했다. 지연에게 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딸의 허락이 아닌 자신의 결단으로 이 감옥 같은 곳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호섭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운전대를 잡고 스스로 길을 선택하던 운전수의 강인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요양원을 벗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계획을 세웠다. 호섭은 정소라 사회복지사의 도움과 법률 상담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요양원에서 퇴원했다. 낯선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뒤로하고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집안의 아늑함이 호섭을 감쌌다. 자신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모든 기억이 서려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호섭이 집에 돌아와 짐을 풀기도 전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이닥친 것은 딸 지연과 사위였다. 그들의 표정은 당혹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연은 문 앞에 서 있는 호섭을 보자마자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했다. 아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저희한테 상의 없이 갑자기 퇴원을 해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왜 저희 생각은 안 해요? 거기가 아빠한테 훨씬 안전하다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짜증이 더 크게 섞여 있었다. 사위는 뒤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집안을 훑어보았다. 호섭은 딸의 적반하장격 태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요양원에서 다잡았던 마음 덕분에 흔들리지 않았다. 호섭은 지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이곳은 내 집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호섭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듯 거실 한가운데에 단단하게 서 있었다. 지연과 사위는 호섭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태도를 바꾸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대화는 결국 갈등으로 빠르게 변질되었다. 사위는 헛기침을 하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버님, 요즘 저희 생계가 너무 어려워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이 좀 쌓였어요. 거기다 요양원 비용까지. 사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부담이 커요.
사위는 마치 호섭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호섭은 겉으로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았다. 그들이 요양원 비용 때문에 어려웠다면 왜 그의 연금을 자동 인출로 설정하고 집 관리 권한까지 가져갔단 말인가. 지연은 사위의 말에 맞장구 치듯 집 관리 문제를 꺼냈다. 아빠 혼자 사시면 이 집 관리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가 들어와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넓은 집 혼자서 청소도 힘들잖아요.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편히 쉬셔야죠. 그들의 말은 호섭의 안위를 핑계대고 있었지만 결국 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호섭은 딸과 사위의 이기적인 요구와 거짓말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호섭은 깊은 한숨을 쉬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내 걱정을 하는 건지 이 집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호섭의 싸늘한 말에 지연은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본심을 내뱉고 말았다. 어차피 아빠 집은 나중에 제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빠가 지금 이 집을 쓸 일도 없잖아요. 그 순간 호섭의 귀에는 지연이 이전에 했던 모든 달콤한 말들과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모든 기억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중에 제 것이라는 단어는 호섭이 딸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세월과 믿음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칼날과 같았다. 호섭은 비로소 깨달았다. 지연의 행동은 효도가 아니라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모든 희생과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호섭은 더 이상 감정 싸움을 이어가지 않았다. 호섭은 완전히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모든 것을 정리한 듯한 묘한 평온함이 떠올랐다. 지연과 사위는 호섭의 태도 변화에 순간 당황했다. 호섭은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아주 단단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언을 했다. 그래서 이 집 내가 팔겠다. 지연과 사위는 그 말에 경악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 외쳤지만 호섭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다. 호섭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을 팔아서 내 남은 삶을 설계할 거다.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호섭은 자신의 재산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호섭은 즉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고 자신이 꿈꿨던 공동주거형 시니어 하우스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호섭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굳게 쥐었다. 호섭은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로 공동주거형 시니어 하우스에 입주했다. 낯선 시작이었지만 요양원의 우울한 분위기와 딸 지연의 계산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홀가분했다. 시니어 하우스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식당, 정원에서는 활기 넘치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아침에는 이웃과 함께 단지 내 산책을 했고 오후에는 서예 강좌에 등록해 붓을 잡고 집중했다. 호섭은 이곳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짐덩어리가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사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며 그는 오랫동안 잃었던 활력을 되찾았다. 요양원에서 느꼈던 고독과 분노는 서서히 희미해지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법을 배워갔다. 그는 이곳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삶의 속도를 되찾았다. 몇 달이 흘렀을까? 시니어 하우스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호섭에게 예기치 않은 연락이 왔다. 바로 딸 지연이었다. 호섭은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결국 호섭은 딸의 전화를 받았다.
지연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고 울먹이는 기색마저 역력했다. 아빠, 저예요, 지연이. 아빠,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했다. 사위가 투자했던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여 이미 큰 빚을 지게 되었으며 사실 그 빚을 갚기 위해 호섭의 집과 연금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호섭의 집이 팔린 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절망감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후회하며 이제 와서라도 호섭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애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 섞인 목소리는 호섭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부성애를 자극하는 듯했다. 지연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으며 호섭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금 딸을 품에 안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호섭은 더 이상 예전의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요양원에서 겪었던 고립감과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던 경험은 호섭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호섭은 침착하게 지연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연아, 아빠는 내가 힘든 상황인 건 알겠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 호섭은 딸에게 차분하게 설명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을 설계할 권리가 있다. 너에게 내 남편의 빚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빠의 삶을 희생시키려 할 권리는 없어. 아빠는 이제 아빠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해. 호섭은 자신의 결정이 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각자의 삶을 지켜주는 거리임을 깨달았다. 그는 지연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지연은 호섭의 단호한 말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분명한 선에 더 이상 매달리지 못했다. 딸 지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는 이전처럼 집착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제 딸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이어지게 되었다. 가끔 호섭의 생일이나 명절에 짧게 안부 전화가 오거나 시니어 하우스 밖에서 잠시 만나 식사를 하는 정도였다. 호섭은 더 이상 딸에게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 그는 시니어 하우스에서의 새로운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해질녘에는 공동 정원에 나가 이웃들과 함께 노을을 감상했다. 호섭은 문득 자신의 마음속에서 잔잔한 행복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늦었지만 이제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호섭의 눈빛은 비로소 자유와 평온을 찾은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딸에게만 헌신하지 않는 오롯이 자신만의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는 시간 시니어 하우스의 공동 정원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다. 호섭은 벤치에 앉아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요양원에서 그리고 딸과의 갈등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웃었고 그의 눈빛은 맑았다. 호섭은 문득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새벽 첫 차를 몰며 쉼없이 달렸고 자신의 꿈이나 행복보다는 오직 딸 지연의 미래를 위한 헌신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 헌신이 결국 짐짝 취급을 받는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호섭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련은 호섭에게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었다. 바로 개인 이호섭의 재발견이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투쟁, 딸의 탐욕에 단호히 선을 긋고
자신의 집을 처분한 결단,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속으로 걸어 들어온 용기. 이 모든 행위는 그가 여전히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능력이 있는 주체임을 세상과 자신에게 증명했다. 딸 지영과의 관계는 이제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호섭은 더 이상 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부모의 사랑이 희생을 의미할지언정 존재 자체를 저당 잡히는 노예 계약이 아님을 깨달았다. 지연 역시 아버지를 잃을 뻔한 경험을 통해 사랑과 재산을 혼동했던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고 있을 터였다. 호섭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새로 사귄 이웃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펼쳐보지 못한 꿈들이 있었다.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늦지 않았다. 아직도 내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 호섭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합류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짐을 짊어진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운전대를 스스로 쥐고 남은 여생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로운 운전수였다.